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 3회차 출제가 됐었던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 역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3회차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면요. 자, 상, 중, 하. 자, 하에 대한 난이도 문제가 대략 11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중에 대한 부분 8개. 그리고 상에 대한 부분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를 여러분들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에 대한 부분이 난이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뒀지만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난이도 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눈높이를 좀 높여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자,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에 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주택의 실은 혼용도이다. 그죠? 밥상 들어오면 식당, 이불 깔면 어떻게 돼요? 침실이 되고 요강 가지고 오면 화장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양식주택은 단일 용도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한식주택은 좌식 생활이다. 양식주택은 입식이죠. 왜 그래요? 생활 방식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난방 방식 때문에 그렇다. 한식주택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난방이니까 앉아서 생활하고 그 다음 양식주택의 경우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벽난로를 이용한 난방이니까 의자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양식주택의 가구는 부차원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인데요. 양식주택이 아니라 한식주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한식주택에서는 가구가 다양하지도 않고 그 존재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주택은 가구가 그 실의 용도라든지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그래서 부차적 존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식주택. 양식주택의 평면은 실의 기능별 분화다. 맞죠? 각각의 기능별로 이름이 붙여지죠. 거실, 서재, 침실 이런 등등등으로. 반면에 한식주택은 위치별 분화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에 관련된 문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상점 계획에 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래서 상점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상점은 판매시설로 고객의 동선을 길게 그리고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는 그 부분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읽어보면서 제가 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점 내 고객의 동선은 짧게, 종업원의 동선은 길게 계획한다. 틀린 내용이죠. 고객의 동선은 길게 처리하고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처리해야 적은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생활권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역시 많이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근린 생활권 주택지 단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단위는 무엇이냐?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뭘 것 같아요? 인보구가 답이죠. 그래서 인보구가 모여서 근린 분구가 되는 거고 근린 분구가 모여서 근린 주구가 된다. 공동체 시설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 시설이고 근린 부구는 유치원이 중심 시설이고 근린 주구는 초등학교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건 공동체 시설이죠. 자, 답은 1번.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축, 무창 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창과 관련된 건축물 어떤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게 나와 있는 공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화점 또한 무창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무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요? 일단 공통적인 특징으로 살펴보면 실내를 자연 채광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 조명에 의해서 채광을 하기 때문에 균일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이 있으면 열 손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창 계획으로 하게 되면 열 손실을 줄이고 공기조화 설비에 의해서 공조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추가적으로 백화점의 경우는 어떤 특징도 있다? 그죠? 진열 면적이 커져요. 창이 있는 부분을 진열장을 배치할 수 있다. 진열 면적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 요런 내용도 제가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 이런 대답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창 계획으로 하게 되면 피난에 불리합니다. 창이 없으니까 피난을 할 때 혼란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직 공장 등에서 사용이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공장 내의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자연 채광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 조명으로 계획하면 균일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온습도 조절이 유창 공장에 비해 어렵다. 유창 공장, 창이 있는 공장이에요. 얘는 어때요? 열 손실이 어떨까? 그죠?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창 공장은 공기조화 설비에 의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외부로부터 창이 없기 때문에 자극이 적으나 오히려 실내의 발생 소음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창 공장으로 하면 소음이 커진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출제가 간혹 됐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점의 판매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출제가 간혹 되고 있는 부분이죠. 판매 형식, 무슨 판매? 대면 판매, 측면 판매. 뭐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라. 그죠? 그림. 그리고 어떤 상점이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를 적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면 판매는 약국 생각하시라 그랬고, 측면 판매는 의류, 옷가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면 판매는 다음과 같이 카운터를 기준으로 점원이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측면 판매는 거의 대부분의 상점의 면적이 진열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원은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면 판매의 특징만 알면 측면 판매는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약국하게 되면 이 공간이 필요하죠. 고객과 그 다음에 점원이 1대1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열 면적은 어떻게 된다? 면적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점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유리하고요. 여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상품에 대한 설명과 포장이 쉽다. 얼굴을 마주 보니까요. 그리고 구매 의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직접 물건을 만져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근감이 없어요. 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측면 판매는 대기 면적 없죠. 진열 면적 커진다. 점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설명 포장이 힘들어요. 하지만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 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서 구매 의욕이 올라간다. 그래서 상반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대면 판매는 진열 면적이 감소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대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측면 판매는 판매원의 적리치를 정하기가 어렵고 불안정하다. 대면 판매 방식에 비해서. 측면 판매는 상품이 손에 잡혀서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그 다음 대면 판매는 상품의 설명이나 포장 등에서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과 포장이 편리합니다. 카운터가 있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네요. 자, 상점의 판매 형식도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아파트 단위주거 단면 구성 복층형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복층형은 다른 말로 메조넷형이라고도 하죠. 메조넷형. 자, 그러면 단층형과 메조넷형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면 자, 단층형 어떤 특징을 갖는다? 자, 일단 플랫형인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복층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조넷형이다. 단층형은 하나의 주호가 한 층에만 거주하는 형태. 그래서 다음과 같이 5층을 이렇게 그리면 하나의 주호가 한 층에서만 거주하고요. 각 층에서는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복층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호가 한 개 층에서만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두 개 층 이상에 거주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내부 계단을 설치해서 하나의 주호가 두 개 층에 거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의 주호가 내부 계단을 요렇게 설치해서 세 개의 층에 걸쳐서 거주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출입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에서 출입을 하는데 각 층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에만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복층형의 특징, 그죠? 각 층마다 동일한 평면이 아니죠. 공간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이 있어요. 이런 층은 유효 면적, 전용 면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효 면적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은 자유자재로 창문을 열고 닫음으로 환경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프라이버시가 좋다. 프라이버시가 좋다. 독립성이 가장 좋다. 여기에 복도가 없으니까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이 각 층마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형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서는 어떻다? 유리합니까? 아니죠. 비경제적이다. 왜 그렇다?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건 면적이 작은데 복층형은 내부 계단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더욱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참고로 두 개의 층에 거주하는 복층형을 듀플렉스형이라고 한다 그랬고 세 개의 층을 하나의 주호가 거주하는 형태를 트리플렉스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 옳지 않은 것. 주택 내 공간 변화가 있고 단층형에 비해 공용 면적이 감소된다. 복도가 각 층마다 없어도 되죠. 그래서 유효 면적이 증가한다. 구조 설비가 단순하여 설계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공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은 구조적으로 설비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 시공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구조 설비가 단순하지 않고 설계가 힘들다. 경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층형 중 단위 주거 평면이 두 개 층에 걸쳐 있는 형태를 듀플렉스, 세 개 층에 걸쳐 거주하는 형태를 트리플렉스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복층형에 대한 용어 대신에 메조넷형이라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메조넷, 복층형, 그 다음에 단층형은 플랫형이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프라이버시가 가장 좋은 걸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파트 평면형 뭐가 있습니까? 계단실, 다른 말로 홀형, 그 다음 편복도형, 그 다음 중복도형, 그 다음 집중형,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실형은 각 주호가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출입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용이한 건 계단실형 또는 홀형이 되는 거고, 편복도형, 중복도형의 경우에는 복도가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아요. 집중형은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프라이버시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답은 계단실형, 간단히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동선 계획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뭐 구차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계획하면 좋겠죠. 동선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가구를 둘 수 있나요? 아니죠. 공간이 필요하니까 가구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다른 동선은 근접 교차시키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선이 교차된다라고 해서 옳은 내용이 없다. 그죠? 무조건 교차는 피해야 됩니다. 동선을 교차시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선의 길이는 될 수 있는 한 짧게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 단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에? 판매 시설에서는 고객의 동선은 길게,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계획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어렵지 않게 3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학교 건축의 배치 형식상 분류, 분산병렬형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부분. 학교는 학생 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 배치 형식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운영 방식 중에 이제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배치 형식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배치 형식에 따라 학교를 분류를 하면 어떤 형이 있다? 그죠? 폐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병렬형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교지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폐쇄형은 중축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이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중축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 공간, 남는 공간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못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기준으로 둘러싸면서 중축을 하는 형태를 폐쇄형이라고 하는 거고, 분산병렬형은 운동장을 기준으로 학교 건물을 이렇게 짓고요. 그리고 중축을 고려해서 여유 부지를 다음과 같이 남겨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각 교실의 환경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자고. 각 교실의 환경은 폐쇄형과 분산병렬형, 어떤 형태가, 어떤 배치형이 각 교실의 환경을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분산시켜서 각 교실의 향을 동일하게 한다면 환경면에서는 분산병렬형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얘는 불균등하다. 얘는 균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폐쇄형의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각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음적인 측면에서 폐쇄형은 불리합니다. 다만 분산병렬형은 운동장과 접해 있는 이러한 교사동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불리하지만 뒤쪽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과 접해 있는 이 교사동에서는 보통 교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뭐 행정실이라든지 뭐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다. 그 다음 피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폐쇄형의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집중이 되고요. 분산병렬형은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에 대해서도 폐쇄형은 불리하고요. 그리고 분산병렬형의 경우는 유리하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교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폐쇄형은 좁은 부지 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치 형식으로 학교를 계획할 수 있지만 분산병렬형은 확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이용률 측면에서 바라보면 좁은 대지에 학교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대지의 이용률은 폐쇄형이 높고 분산병렬형은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폐쇄형의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건물 주변에는요. 불필요한 공간들,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분산병렬형은 각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미 확장에 대한 부분을 설계 시부터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주변 공간 또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정원이나 놀이터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넓은 부지가 필요로 하다. 분산병렬형. 그 다음 일종의 핑거 플랜이다. 자, 왜 그런다 그랬어요? 손가락 모양이다. 핑거 플랜이다. 구조 계획이 간단하고 규격형 이용이 가능하다. 왜 그래요? 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폐쇄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그리고 확장되는 새로운 건축물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어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일조 통풍 등의 환경 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폐쇄형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학교 건축에서는 배치 형식에 따른 특징,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 순수율과 이용률 계산 문제,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보면요.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삼각형.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죠. 그래서 부엌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측은 피한다. 그리고 작업 삼각형 해서 구성, 해서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그리고 이상적인 세변의 길이의 합.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3.3에서 6.6m 이내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가구의 배치, 부엌의 작업대 배치에 따른 평면형에 따른 특징이 있었죠. 일자형, 기역자 또는 니은자형, 디귿자형, U자형, 병렬형 특징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배선대가 답입니다. 배선대는 조리된 음식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앞서 제가 학교 설명하면서 운영 방식 또한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했었고 많이 정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교과교실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교실들이 특정 교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실들로 구성되는 운영 방식이고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교과목에 따라 이동을 해가면서 수업을 듣는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과교실형은 순수율이 가장 높다. 왜? 각 교실들이 특정 교과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교과목에 따라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선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 이동시 소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소지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 종합교실형은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형태,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형태라고 했어요. 이동이 없어서 가정적인 분위기, 안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나의 교실에서 모든 교과 수업을 행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그래서 이용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 다음 일반 및 특별교실형, 일반 교실이 있고
그 다음 특별교실이 있는 형태인데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일부분의 수업은 듣다가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이동을 해서 특별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형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운영 방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이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래툰형은 뭐라 그랬어요? 미국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하나의 학급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이 일반 교실을 사용할 때 나머지 그룹은 특별 교실을 사용하게끔 하는 형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달톤형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올라가는데요. 난이도 중은 살짝 고민을 하거나 살짝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고층 사무소의 기준층 평면 형태를 한정시키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시 말하면 사무소 건축의 평면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가 가장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구획상의 면적, 그 다음 구조상 스팬의 한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그 다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의한 가구 배치, 덕트, 배관, 배선 등의 설비 시스템에 한개 나와 있는데 가장 틀린 부분은 뭡니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의한 가구 배치.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건 개방식의 일종이라고 그랬고요. 기존의 계급, 서열적인 책상 배치, 그리고 기하학적인 책상 배치에 대한 반성으로 업무의 능률만을 고려한 자유로운 책상 배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책상 배치이기 때문에 기준층 평면 형태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에서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답은 간단히 3번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최대의 피난 거리를 고려해서 기준층 평면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최대의 피난 거리 대신에 최소의 피난 거리라고 나와서 틀린 내용으로 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방화구획상의 면적, 구조상 스팬의 한도, 그 다음에 덕트, 배관, 배선 등의 설비 시스템의 한계, 최대의 피난 거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공장의 지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공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배치 형식에 따른 분류의 특징. 그래서 무슨 식이 있어요? 집중, 블록 타입, 집중식. 그 다음 분관식, 파빌리온 타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레이아웃. 이 부분도 잘 나오죠?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6번 문제는 공장의 지붕과 관련된 부분인데 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지붕. 자, 이렇게 생긴 지붕을 뾰족 지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지붕을 무슨 지붕이라고 했어요? 제가 소자 모양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소슬 지붕, 소슴 지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공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일반형 톱날 모양의 지붕, 톱날 지붕.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지붕? 좀 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굴곡이 있어요. 혓바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굴곡 있게 샤렌 이렇게 굴려야 되죠. 샤렌 지붕. 자, 각각의 특징 보면 뾰족 지붕은 다음과 같이 요 지붕에 창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직사광선이 허용된다라는 결점이 있고 그 다음 소슬 지붕은 다음과 같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내 공기가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좋습니다. 그래서 채광, 환기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지붕, 소슬 지붕, 소슴 지붕. 톱날 지붕은 다음과 같이 창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북축 채광을 합니다. 그래서 북축 채광하면 균일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 기둥 수가 많아진다. 기둥의 수가 많아진다. 이 기둥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아치 형태로 만들고 창을 이렇게 둔다. 역시 북축 채광이다. 아치로 만들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샤렌 지붕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문제를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소슬 지붕 앞서 설명을 했죠. 소자 모양 이런 지붕 채광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다. 맞는 내용이고, 평지붕은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2, 3층의 중축식 공장 건물의 최상층에 적용된다. 평지붕은 다음과 같은 평평한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층 건물의 경우 옥상 요 층의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자, 이 부분은 살짝 지우고, 톱날 지붕은 북향 채광을 통해서 일정한 조도를 가진 약한 광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톱날 지붕의 목적이죠. 북축 채광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균일한 조도 확보가 톱날 지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단점은 기둥수가 많이 소요가 된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 게 샤렌 지붕이라고 그랬어요. 샤렌 구조 지붕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기둥수가 많이가 아니라 적게 소요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거? 4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장에서는 배치 형식에 따른 분류,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부분 중복적으로 계속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건축계획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은 해서요. 여러분들 건축 과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건축 과정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됩니까? 그죠? 기획 단계, 계획 단계, 그리고 설계, 시공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프로젝트의 어떠한 목적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료 수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분석하고 종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를 기획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계획 단계에서는 조건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화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죠. 결정.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지금 이 11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계획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파악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 법규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타당한지,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조건 파악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기획과 계획 단계를 통틀어서 계획 단계라고도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화를 하고 결정을 하면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공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유지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간단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사용자 평가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건축물을 만들고 시공이 끝나고 나면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POE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사용자 평가는 다음 프로젝트의 자료 수집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의 실 단위에 대한 계획 중 개방형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시오,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사무소 분류,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실 단위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 복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 코어를 가지고 코어의 형식,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실 단위에 의한 분류인데, 자, 요 부분을 간단히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자, 개실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방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실형은 다음과 같은 사무소의 평면을 그냥 임대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다음과 같이 칸막이 작업, 구획을 하고 나서 임대를 하는 형태고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전면적을 그대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구획은 개실형은 구획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방형은 구획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기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개실형이 칸막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을 거고 개방형은 공사비가 적게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프라이버시와 소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실형은 각각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소음 면에서 유리하고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소음, 그리고 프라이버시 면에서 불리하다라는 특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기, 경기가 안 좋을 때 임대는 어느 부분이 좀 더 유리할까요? 그죠? 면적이 크면 임대가 잘 안 될 거예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개실형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임대가 유리하고 얘는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평면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개실형의 경우에는 한쪽 복도와 그리고 사무실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에 깊이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길이의 변화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평면 활용적인 측면. 그래서 깊이에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길이에는 변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개방형의 경우에는 전면적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간부를 위한 각각의 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개실형에 비해서 깊이의 변화나 길이의 변화에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이, 길이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계획도 할 수 있고요. 전면적을 유용하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을 거예요. 자, 공사비가 비교적 높다. 개실형에 대한 부분이죠. 칸막이 작업. 프라이버시 유지가 용이하다. 역시 개실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 깊이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있지요. 그죠? 있다. 모든 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개방형 배치에 옳은 내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사무소의 분류 중에 복도에 의한 분류와 코어에 의한 분류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도로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도로의 유형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과교통을 방지시킬 수 있다. 내부의 통과교통 방지, 핵심 키워드고요.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이 아니라 방범이죠. 방범상 불리하다.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도로의 유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죠?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은 쿨대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배면에, 뒷면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야 효과적이다. 자,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주택 단지가 있어요. 이 주택 단지의 내부로 통과하는 통과교통을 두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로에다가 각 주거로 들어가는 이러한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막힌 도로죠. 그래서 이 막힌 도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쿨대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쿨대삭은 통과 교통을 방지할 수 있고요. 한번 들어가면 돌아 나오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방법상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차량의 동선을 다음과 같이 한정시켜 놨고, 그리고 보행자 동선은 다음과 같은 주거단지 배면에 다음과 같은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쿨대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자형 도로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 교차로가 열십자 모양의 교차로를 갖는 도로의 형식이고요.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T자형 도로. 다음과 같은 T자형의 도로도 역시 우리가 보통 주거단지에서 많이 적용되는 도로의 유형인데, 이 다음과 같은 열십자형의 격자형 도로에 비해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시야 확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 좌우에 차량들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어떻다? 줄어든다. 주거단지에 적합하다. 다만 단점은 뭐예요? 다음과 같은 도로가 이렇게 있었으면 동선의 길이가 짧았을 텐데 동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한다면 보행 길이 역시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루프형. 그래서 우리는 고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쿨대삭의 단점을 개선한 형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느냐. 우회도로가 없는 쿨대삭 방제 방법상 안 좋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 돌아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고리형의 도로를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도로를 뭐라고 한다? 그죠? 루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 각각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건축의 코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코어 내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어라고 하는 부분 뭐래요? 그죠? 건축물의 일부분을 집약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집약을 시켰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유효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그리고 설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설비비가 감소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코어 어떤 부분을 집약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화장실,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 공조설비, 그 다음 설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집약시키는 부분을 우리는 코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내에 들어갈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공조실, 계단실, 중앙감지실, 전기배선 공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코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사무소 엘리베이터 나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랬죠. 자, 대수 산정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 무슨 시간이죠? 그죠? 출근 시간 몇 분, 5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4대까지는 일렬 배치로 하고요. 그리고 6대 이상은 대면 배치 또는 대변이 아니죠. 대면 배치 또는 엘코브 배치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닝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엘리베이터가 서비스하게끔 하는 부분을 조닝이라고 하는데, 조닝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효 면적이 증가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일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답 몇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대 한도가 아니라 4대 한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소의 엘리베이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의 진열대 배치에 따른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의 진열대 배치 형식 중 상품의 전달, 고객의 동선상의 흐름이 가장 빠른 형식은 해서 자, 상점의 진열대 배치에 따른 평면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간단히 그려서 다시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 직렬 배열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 배열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상 배열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합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직렬 배열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점 내부에 진열장을 다음과 같이 직렬로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을 직렬 배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굴절 배열형은 진열장이 굴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열장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상 배열형은 진열장이 다음과 같이 고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특징 살펴보면요. 자, 직렬 배열형은 다음과 같이 진열장을 직렬로 배열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상점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규격화하거나 하게 되면 진열장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다. 많은 물건을 진열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별 상품 진열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이동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 배열형과 환상 배열형. 자, 굴절 배열형은 제가 문구점 기억하시라 그랬고 환상 배열형은 수공예 품점, 수의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문구점이 있는데 점원이 이렇게 있어요. 만년필 사러 가면 이 앞에서 만년필을 서로 상담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대면 판매. 근데 일반적인 볼펜을 사러 가면 다음과 같은 볼펜 코너에서 직접 볼펜을 만져보고 써보면서 볼펜을 선정할 수 있다. 측면 판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 배열형도 역시 내부에 고가이면서 소형의 물건을 진열하고요. 외부에는 어떤 물건을 진열한다 그랬어요? 대형이면서 저가의 물건을 진열한다 그랬다. 그래서 고가의 물건을 사러 왔을 때는 점원이 내부에 이렇게 있고요. 서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면 판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물건을 직접 보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측면 판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고객의 동선의 흐름이 가장 빠른 것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렬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난이도 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난이도 상인데요. 답을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이도 상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감히 버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틀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복도 계획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어떤 지문이 틀렸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도는 채광 통풍에 유리하다. 자, 단독주택의 복도를 중심에 이렇게 설치하면 채광 통풍이 유리합니까? 가장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뭐 깊이 있는 공부 필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018년도 3회차 출제가 됐었던 건축계획 문제고요. 2019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